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스케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8월 8일 코리안 블록체인 워크 9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9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적용 유예일이 9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 플립4, 폴드4, 워치5, 버즈2 프로가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테크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다뤄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일 옵션 만기일 MSCI 분기 리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SCI는 1년 내 4차례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2월, 8월은 분기 변경, 5월과 11월은 반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월에 분기 리뷰를 적용되는 유통 주식 비율을 산정 시점은 7월 말이 돼서 그 다음 달 1일자에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매달 분기 매달 말에 좀 산정 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 달 초에 적용이 된다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주 주중에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발표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주중에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위메드 자체 메인넷 위믹스 3.0 정식 출시가 8월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광복절 휴장이 있고요. 그리고 17일 FOMC 회의가 있고 19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 이 점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게 되면 8일 클레이트 마그마 하드포크 테스트넷이 있고요. 그리고 9일 블록체인 미래파 회의가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블록체인 미래학자 컨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투스 코인 어나운스가 예고된다고 하는데 컴투스 코인과 컴투스 주식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테스트넷이 이제 11일부터 뭐 또 있죠. 중간중간 8월달에 한 두세 번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29일 크레이트 마그나 하드포크 메인넷이 20시 기준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카바에 10일을 출시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모네로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잡혀져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시장에 있는 이슈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번 여름에 나왔던 데이터가 어차피 받는 데이터는 봄에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률이나 고용지표 나쁘게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가을이 여름 거를 또 받아보게 되니까 계속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0.5를 할 거냐 0.75를 할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채금리 상승 및 강달러가 나왔고 기술주를 압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달러 같이 인덱스 주요 6개국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 유로와 영국, 스웨덴, 스위스, 일본, 캐나다인데 비중이 유로화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정도고 그 다음에 영국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니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비농업 일자리 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 그게 어느 정도에서 많이 충족이 되었냐. 레저 적객업이 9만, 전문 사무가 거의 9만,
그리고 보건 의료가 7만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름 시즌 드라이빙 시즌이다 보니까 역대 최대 여행객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항공편이 지연이 되면 티켓을 돌려주는 형태로 역대 최대치로 잘 나왔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도 화물의 이익은 기본값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 실적이 나왔죠. 예. 제가 알기로는 7천억 원 정도 더 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제 레저와 그리고 보건 쪽은 좀 백신을 기피하는 그런 의료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추이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해고가 됐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형태가 나왔지? 이거는 과거값입니다. 그러니 실제 실업률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체감이 나오고 지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빨라도 겨울에서 봄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팬데믹 때 잃은 일자리 모두 회복을 했다. 뭐 작년 10월 달에 미립국도 사상 최대치에 따른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취업하려고 하는 대상자도 꽤 늘어났다라는 게 이번 영향이 좀 크지 않느냐.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번에 여가와 그리고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 넘어가면서 아까도 레저 접객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대 비트코인의 하락 기간과 현재를 보게 되면 13년도 4월 달부터 7월까지 87일 하락 마이너스 76%, 13년도 11월부터 15년도 8월까지 626일 하락 마이너스 86%,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12월 15일까지 364일 하락 마이너스 84%, 19년도 6월 27일 2020년도에서 3월 12일까지 해서 259일 하락 마이너스 64%, 21년도 4월 14일부터 21년도 7월 20일까지 97일 하락 마이너스 55%, 21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268일이 진행이 됐고 마이너스 66%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 6개월만 더 기다려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정고점이 돌파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에서 평단을 계속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 안에 분명히 그 이상에 있는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은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현재까지 268일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하게 되면 거의 2013년도 때에서 15년도 때 6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보다 더 갱신을 하는 측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낙폭도 지금 보게 되면 역대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줄 만한 곳이 많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관, ETF, 개미, 고래 등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알트는 사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딱 정해져 있다고 있어요. 소액 기관, VC, 그 다음에 고래, 개미 끝. 그것도 규모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려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덜하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드라마틱한 진짜 내가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알트에 가는 게 맞겠지만 그만큼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걸고 할 거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문제점 없는 코인에 내가 베팅을 하고 있는지가 가능하겠죠. 일단 베팅 해놓고 보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습관이, 투자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 보유 퍼블릭 기업 탑 10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가 원래 4만 개 넘게 있었는데 이제 1725개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 채굴 회사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기존의 스퀘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새 미국의 전통 기술주들도 좋고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채굴회사 라이어 블록체인 주가 패턴을 한번 가까워 와봤는데요. 거의 다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 코인과 거의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이 생태계에 있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근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에 있는 자금도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로 축소를 해야 된다. 주택담보조건 MBS 매각이 검토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알고 있죠. 9월달에 뭐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폭이 2배 이상 나오고, 그게 이제 금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0.75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1.25냐 1.4냐 이 차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0.75냐 0.5냐 베팅에 일단 있는데 0.75에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0.75가 9월달에 정해진다고 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일시적으로 충격은 좀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근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채굴의 해시 부분은 변화가 없다.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이루어지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쪽으로 채굴용 코인이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와 어느 쪽이 더 이득 관계가 더 높을 것이냐 많이 저울질을 많이 하겠죠. 채굴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 채굴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로 안 좋다. 왜냐면 이더리움은 완벽하게 POS를 전환됐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의 또 다른 경쟁사가 나오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따른 이 해시를 또 보게 되면요,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해시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러면 이더리움 쪽에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서의 있는 분위기는 어차피 이더와 비슷한 채굴 장비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갈아타기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그 기본 조건에 있어서 하드포크가 되냐 안 되냐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가 어떤 위치에 있냐, 앞으로 더 올라가면 그 내용은 줄어들고, 만약에 그게 더 좀 사그라들지 않고 해시율이 좀 빠진다라고,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불안 요소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사전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요. 최근에 이제 테마 직군을 보게 되면 광고, 소셜, IoT 쪽이 좀 많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머스크 형은 요새 소송건이 좀 많다 보니까 소송에 있어서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보다 도지를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시죠? 소송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8일부터 9일까지 있는 KBW 2022 티켓이 원래 비쌉니다. 근데 이게 매진이 됐다라는 건 저는 말을 좀 아낄게요. 여기에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 말을 아끼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애프터 파티에만 참석을 하라. 진짜로 내가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경품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푼돈인 거고, 정말 중요한, 내가 일정 돈을 쓰고 만약에 갈 거라고 하면 애프터 파티만 듣는 것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본 강의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 1도 안 나와요. 솔직히. 특히 국내 거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파티에서 조금 술도 들어가고 하면 또 이렇게 약간 구슬리면 뭐 좋은 이야기도 잘 나와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 건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쩌리 유튜버니까 가능하지만, 대형 유튜버 분들은 떨어진다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있는 관계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자가 고용주가 아니에요. 고용인일 뿐이고요. 고용주는 여러분입니다. 구독자예요. 여전히 떠나가면 해당에 있는 내 월급과 나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환경은 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뭐 주식 분석가나 이런 쪽에서 되게 예측이 좀 틀리게 나오거나 예상이 좀 어긋나는 측면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아실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유튜버 특정 누구만 봐도 이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구독자층이 더 안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투자하는 입장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할 말 못할 말 없이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본업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세컨 잡으로 해놓고 가는 걸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느 정도에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업이 되면 생계와 직결이 되어져 있잖아. 내가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이걸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있는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존재를 한다. 투자는 특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투자는 특히나 자기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정말 내용이 괜찮은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보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말이 좀 길어졌죠.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단기 장기 UTXO 비율이 현재 우리는 바닥에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장단기 보유하고 있는 자의 물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의 비율이 60% 근처에 도달을 하고요. 단기 보유자는 비율이 2에서 30% 최저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조적으로 수익 실현과 신규 유동성 유입 등의 장기 보유자의 비율이 40% 미만으로 내려갔고, 새로운 구매자들이 수익 실현된 장기 물량에 흡수를 해서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80%로 넘었을 때 시장은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해당의 온체인 데이터에 오류가 하나가 있죠. 왜냐?
코인 쪼개기, 지갑 쪼개기. 그러면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추렸다라고 하면 이거 좀 쓸만한 데이터인데 하나에 있는 또 온체인지 한두 개를 더 얹어야 이게 좀 쓸만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저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최소 3분의 1은 지나간 것 같다. 평균적으로 250일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2만 달러가 좀 내려가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신중하게 매수 포인트를 좀 가져가 봐라 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스틴 스테블 현재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게 되면 USDJ 총 공급량이 2억 6,560만 정도가 되고요. 총 담보 가치는 172억 3천만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제 없다. 네, 디팽이 이제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성과가 비트코인이 가장 56만 9,000%로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네 자릿수가 테슬라, 마이크로, 아마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폭이 매우 컸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쪽은 그냥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진입하는 것도 약간의 장벽이 있지만 이쪽은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환전을 해야 되고 접근하려면 제 계좌도 필요하고 그러하니까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대출과 저축률 비교를 보게 되면 여전히 많이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크다 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억만장자가 이번에 또 비트코인 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달 4월 13일 날 비트코인이 절대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분이 금과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5%씩 분배했다라는 과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보유액이 전체 자산의 20%에 해당된다라고 밝혔고요. 비트코인이 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등등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떤다고 했죠? 저번에 제가 그 12개 사이언스지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25만 달러 정도가 됐던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뭐 망했어? 망했다.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 일단은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시점에 더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제가 그때 맥켈러 분 데이터를 저는 좀 더 좋게 보는데 이분은 아직 제가 어떠한 인물인지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부자가 들어왔다는 건 일단 보게 되면 그래도 평타치 정도는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의 만델 업그레이드가 9월 중순 정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